안녕하세요. 한보랑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바빠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또 버텨야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빠서 행복한 순간들을 놓쳐버리는 게 왠지 조금은 억울합니다. 특히나 이제 12월입니다. 우리 12월에는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출발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 깔끔하게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깔끔하게 전해드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 투자의 신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목요일 1부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반올림 100%님께서는 저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맞아주셨고요. 제니님 반갑습니다. 퍼플하트님과 오늘도 미니토마토가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출첵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벙벙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체크 직전에 딱 등장하셨습니다. 벙벙님께서 오늘 컨셉이 병아리인가요? 계란말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계란말이 하니까 오늘 저는 계란말이 색깔인 것 같고 운용형님께서는 햄 오늘 저희는 햄 계란말이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맛있는 시간, 또 맛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님 출석하셨어요. 은하수님까지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유님 오늘장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아쉽게 좀 밀렸지만 그래도 파월 효과가 잠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휴가 갔던 산타가 다시 되돌아왔다. 네. 오늘 파월 네. 효과를 좀 한마디로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연설 이후에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고, 네. 우리 시장은 어제 미리 강했고, 네. 미국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 물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결론적으로 많이 밀렸지만은 실망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밀린 이유 자체는 따로 있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요. 일단은 저는 어제 이제 파월 어제 브리킹 연구소 연설했지 않습니까? 네. 연설에서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연설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이 가장 핵심인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4% 이상 급등할 정도로 한화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는가 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파월의 입이 엄청 세다. 맞아요. 파월의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전 미국 세계 시장에서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파월 해견 나오기 전에 나스닥 시장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약간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또 GDP 성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부분 쪽에서 혼조권이었거든요. 근데 네. 발표 기자회견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파월의 입김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실감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자체가 왜냐면 어제 나왔던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11월 2일 날 나왔던 내용이 똑같아요. 11월 2일 날이죠. 11월 2일 날인가 FOMC 끝나고 12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약간 속도 조절을 암시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암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일부 연준 위원들의 속도 조절을 좀 암시를 좀 했고
그러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주까지만 한다더라도 거의 80%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금리 또 어제 기자회견 얘기 내용 중에서 최종 금리 자체도 이제 9월 달보다 약간 높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이게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대표적인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매파적인 발언이 약간 나와서 약간 시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즉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 네.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본래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쪽에서 돌변했잖아요. 인플레이션과 싸우면 나오면서 갑자기 돌변하면서 매파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회견에서도 발표에서도 혹시라도 또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겠는가 약간 시장에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12월 달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12월 달부터 당장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과다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경계도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금리도 9월 달에 발표된 수치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이거 또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그 부분이 시장에 환호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떤 연말 랠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발표가 미지근하게 나왔었으면 12월 CPI라든가 그다음에 12월 FOMC 우리 시간에 12월 15일이죠. 그때까지 시장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50bp니 75bp니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번에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 중순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네.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빠르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달러화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05.5까지 떨어졌어요. 8월 12일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1,300원 아래로 이탈했어요. 급락했지 않습니까? 환율이 1,300원 아래까지 이탈을 했다. 맞아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3.6%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다시 산타랠리를 재시동할 수 있는 그렇던 파월의 효과였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늘 2,500포인트 돌파를 하다가 음봉으로 이제 끝났는데 맞아요. 올랐던 자체는 이제 어제 이제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리밸런싱 때문에.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8,600억 정도를 금액으로 팔았거든요, 선물. 8,600억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1조 한 1,0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의 다 90% 정도를 다 오늘 다 팔아버린 거죠. 판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얘들이 MSCI 리밸런싱 자체는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지 않습니까? 주식을 자기들이 얼마만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은 현대 미프밖에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천억이 넘게 유입됐거든요. 그 유입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통 물량이 풀리면서 3천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9천억 정도의 실질적으로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9천억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기들이 리밸런싱 때문에 이 정도로 매수가 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선물을 3일 동안 선침해야 한 거죠. 선침해가서 오늘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선물 매도가 나오니까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선물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코스피는 밀렸던 거예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1.5% 강세가 맞아요. 끝났어요. 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밀렸지만 걱정할 거 없다. 일단은 충분히 이제 불확성 부분 자체 통화적 완화가 좀 되면서 오늘 주가 좀 떨어지면 환율 하락과 함께 시장은 점진적으로 충분히 제한적인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한적인 산타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팅창에서 행복하자님께서 미국장 보다가 한국장 보니 유유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뭐 오늘의 조금의 하락이 막판에 좀 힘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산타랠리를 다시 불러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긍정적에 보면서 요 제한적인 산타랠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해결책 전해드리면서 산타랠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코엔텍으로 출발합니다. 매수가는 8,35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코엔텍이 오늘 4%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갑자기 또 길게 장대 양봉을 뽑아낸 거라서 오늘 왜 이렇게 올랐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서 8,320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 근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손실을 좀 줄여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코엔텍 같은 경우 이제 쓰레기 폐기물 업체거든요. 네. 쓰레기 폐기물 업체인데 오늘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현재 상장된 회사가 크게 보면 인센이엔텍, 와이엔텍하고 코엔텍이거든요. 코엔텍인데 보면 오늘 뭐 와이엔텍은 2% 정도 올랐고 인센이엔텍은 보합이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코엔텍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물 회사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이제 테마로 움직일 때는 장마 태풍이 불어올 때 쓰레기 폐기물들이 많이 출해가 되는 거니까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한테 이제 테마로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아마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8월달, 9월달 급등 나올 때 아마 이때 태풍 몰아왔을 때일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급등했다가 음봉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근데 이들 쓰레기 폐기물 회사들 인센이엔텍, 와이엔텍, 코엔텍 관련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계속 우상향입니다. 상당히 실적도 양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코엔텍 회사는 대주주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사모펀드 쪽으로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바뀌어서 이게 사모펀드 목적 자체가 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2년, 3년 내에 매각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챙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쪽이거든요. 3년 내지는 길게 5년, 네. 뭐 10년이라도 갈 수가 있는 쪽인데 결국은 계속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죠. 실제로 회사 기업 내용을 보게 된다면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막 400, 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이 400억 정도, 그래서 발행기수가 5천만 주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하면 주당 EPS가 약간 800원이네요. 그럼 PR로 따지면 10배거든요. 10배면 과거로 따지면 폐기물 회사 자체가 상당히 성장성이 있으니까 13배, 14배까지 가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적정하게 할인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탄탄한 회사고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시장이 상승하면 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보니까 오늘 수급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상끌이 매수가 입됐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6만 6천 주 샀고 기관도 9만 2천 주 정도 샀는데 충분히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8,500원대 강권이 좀 되겠지만 일단 9,000원 정도까지는 매물층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직전 고점인 9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일단 좀 목표로 좀 보시고,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그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손절 없이 가져가시고 목표 주가는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엔텍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도 시장의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점차 살아날 종목입니다. 지금의 이 상승 조금 더 누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기술적으로는 9,0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체크를 해주셨고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면 10,000원 이상까지도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손실 없이 수익을 꼭 챙기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문의 주시고 미리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노자성님 오셨는데 산타님 코로나 검사는 안 받고 오셔도 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 검사 받다가 너무 늦으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봐드리겠지만 마스크는 꼭 쓰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호박님도 잘 오셨습니다. 권호섭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 은하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 BNG 스틸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18,000원이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마이너스 34%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손실이 지금 좀 큰 상황이고요. 오늘 1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8,000원대에서 꽤 오랫동안 지금 이 하락 때문에 많이 속 끓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용형님. 예, 이거 너무 높게 사셨네요. 18,000원. 예. 현대 BNG 스틸은 이제 스테인레스강 회사거든요. 스테인레스강 회사인데 스테인레스 강의 이제 주요 원재료 자체가 니켈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실적 자체는 이제 니켈 가격에 따라서 상승에 따라서 실적도 연동되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니켈 가격이 계속 강세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관련 어떤 종목들 스테인레스 강 회사 자체가 현대 BNG 스틸하고 그다음에 한금 ST 두 개 회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이에요. 작년도에 아마 현대 BNG 스틸의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당주 수익이 아마 700억 정도 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한금 ST 같은 경우는 아마 최대 실적일 겁니다. PER로 따지면 작년 실적 기준에서 지금 4배 정도 되는 수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회사 스테인레스강 회사지만은 철강 쪽이니까 철강 금속 쪽이니까 관련 쪽과 상대적 비교 주가를 비교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업종 자체도 지금 PER 2배, 3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니켈 가격은 강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인레스강 회사들 실적도 상당히 우상향할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업종 자체가 기업의 전체 시장의 평균 PER 대비 지금 워낙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BNG 스틸을 중심으로 한 스테인레스강 자체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대 BNG 스틸은 잘 나가다가 이번 3분기 때 또 적자가 났어요. 저도 적자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좀 약간 재고나 턴 것 같은데 16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최대 일정은 작년도에 영업이 900억 가까이 갔는데 최대 일정은 납니다. 작년도에 7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작년도 주당 EPS가 4,595원이니까 4분기 때는 무조건 흑자 전환을 할 거고 이익 날 거고요. 일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로 따지면 여전히 PER 지금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엄청 싸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혀 예상한 이제 우리 시청자 아마 18,000원대 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때 현대차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거 현대 BNG 스틸 관련 수혜주 쪽으로 좀 부각이 돼서 그때 이제 가격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은 그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 또 철강주들도 이 시점에서 다 고점이 좀 나왔거든요. 네. 포스코라든가 동국제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철강업종과 약간 비슷하게 좀 갈 거고요. 비슷하게 갈 거고 현재는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이 관련 현대차 그룹의 본래 이제 그 스테인레스강 자체가 전방산업 자체가 건축적입니다. 건축이라든가 가전 쪽인데 현대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그룹으로 이게 사실 산미 특수강이었거든요. 현대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자동차 부품 쪽 스테인레스강 자체가 약간 경량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네. 부품 쪽으로 좀 다변화가 좀 되면서 자동차 부품 쪽에다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현재는 전기차보다는 실적이라든가 특히 철강업종과 함께 연동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워낙 싼 주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1,7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사 자산이 지금 5천억이거든요. 올해까지 감안하면 지금 거의 6천억 가까이가 되는 수준이니까 PBR로 따지면 아마 0.2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주가 하락은 없어요. 다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손실 났기 때문에 비중이 10%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 여력 있으면 약간 좀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 일단 14,5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해서요. 그래서 아마 10% 정도 물타기 한다라면 약간 손실 없이 약간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5,000원까지 가져가시고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좀 긴 흐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의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효성중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6,600원에 5%입니다. 86,600원에 5%.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어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갖고요. 그러게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사고 네. 기관은 많이 팔고 그러는데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갔다도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해갖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워낙에 효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어서 수익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용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종목 뭐 실적으로 보고 사신 거 아니면 재료로 보고 사신 거예요? 효성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예, 그래갖고 예, 뭐 아는 사람이 네, 효성이 잘 아시는 분? 예? 효성이 아시는 분? 예, 효성 다니는 사람이 좀 뭐 괜찮다고 해갖고요. 아, 그래요? 예. 그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식도 조금 하죠. 본인도 이거 투자했겠네, 효성중공업. 그분도. 소개해주시고.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고. 삼성전자나 뭐 예전에 이렇게 예. 왜냐면 주식을 하는 그분이 건 좀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그분이 효성중공업에 다니면서 효성중공업에 다닌다는 거죠? 효성에 다녀요. 효성에? 그 회사 다니면서 이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따라갈 만해요. 왜냐면 웬만하면 자기 회사 주식 잘 안 사거든요. 그만큼 자기 회사가 좋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주식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물어봤던 이 자체가 그분이 이제 주식을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그걸 믿고 사대요. 근데 그분이 주식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삼성이나 다른 것도 매매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본인이 주식을 안 하는데 야, 우리 회사 이런 재료가 있고 씩 좋아진 것 같다. 한번 우리 회사 관심 좀 가져봐라. 그러면 제가 보기 그런 종목 사면 거의 100%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하고 있고 하면 조금 감감 떨어지죠. 예. 더구나 그렇지 않고 또 반면에 네. 자기 회사도 안 다니고 그래서 그분이 주식을 하는데 이 주식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 지금 몇 프로 수익 났는데 더 많이 간다더라. 더 사봐라. 나 50% 100% 수익 났으니까 앞으로 200% 더 간다더라. 그러면 거의 100% 물립니다. 예.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효성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뢰성은 좀 저도 약간 봐도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제 이걸 이제 실적으로 샀느냐 제가 이제 테마로 샀느냐 재료를 보고 샀느냐를 제가 물어봤던 이 자체가 물론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효성에서 분사된 회사고 효성이 이제 효성 첨단소재, TNC, 효성화학,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제 지주회사로 효성이 남아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이제 분사된 이제 기계사업 부분이고요. 변전기라든가 변압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나쁘게 보게 되면 건설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효성이 지능기업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부실회사를. 근데 그 완전 잘못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 그래가지고 헐소시 부실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효성그룹으로 합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를 하면서 아마 효성중공업 쪽에 아마 이 건설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만약 변압기라든가 이런 기계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건설 사업 부분이 이 실적에 좋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건설사들이 최근에 2, 3년 동안 상당히 괜찮았으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물어봤던 자체 효성중공업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충전소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충전소 사업한다는 자체는. 예,
네, 들으셨죠? 근데 이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도 좀 있어요.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근데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저는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테마로서. 네. 자, 그래서 자, 재료를 갖고 사는지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 실적은 최대치입니다. 저도 이 회사 주가 뭐 2만 원대에서 주목을 했던 주식인데 주가가 저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기계업종으로 따진다 한다면 이 회사 턴어라운드잖아요. 2020년도 440억, 2021년도 1200억, 올해 1500억, 내년도 1900억인데. 근데 제가 사업 부문별로 정확하게 어떤 실적이라든가 얼마만큼 조금 전에 건설 부분이 많이 기여를 했으면 이 종목은 주가 못 갑니다. 근데 제가 건설 부분에 대한 이 기여도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회사 본업 자체는 변압기라든가 어떤 전력계와 관련된 쪽이니까 이 부분이 좋아졌으면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 노후화된 전력기라든가 변압기 교체에 따라 가지고 또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또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변압기라든가 이런 어떤 송전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회사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좀 봐야 될 거고, 다만 이 회사가 보시다시피 여전히 부채가 높아요. 부채가 높다는 자체는 건설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건설 때 부채 비율이 300%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계업종으로 본다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 부분이 이 회사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냐? 현재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장대 뭐 이틀 남았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이 좀 나셨는데 오늘 이제 빠져가지고 손실인데 일단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 약간 단기 이틀 동안 하락 이후에 약간 뭐 리바운드라도 약간 1, 2%라든가 올라온다 한다면 일단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팔아셔서 내려온다는데 22동 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21동 평균선이 지금 76,000원대니까 일단 한번 좀 파시고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 분명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 시그널이거든요. 주가 자체도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주가 최근에 보게 되면 48,000원대 올랐었지만은 주가가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거의 13,000원, 9,000원도 2020년도에 16,000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2만 원대 주목을 했던 주식인데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서 8만 원까지 해가지고 5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파셨다가 최소한 76,000원 정도에 재매수하는 전략. 예. 그래서 일단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좀 잘못 샀다는 것도 수익을 못 내서 아쉽이 있지만은 약간 리바운드 나온 시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최소한 76,000원 아래권에서 재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또 76,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라고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76,000원이요? 네. 76,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효성중공업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제비츠님께서 으악 지각 하면서 오셨는데 그래도 잘 오셨고요. 고재관님, 동백꽃 피는 날님, 봄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수익요소 집합구자님, 손실이 좀 크게 나신 종목이 있다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빨리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순남님과 자성발전님, 황원수님도 모두 잘 오셨고요. 자, 저희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HSD 엔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7,450원이고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엔진 쪽이니까 결국 이제 조선업황 수주에 따라 가지고 예사 실적도 뭐 결정이 좀 나겠죠. 예사 수주도 제가 잠깐 좀 들어가서 좀 봤는데 지금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원이요. 현재 수주 잔고가. 수주 잔고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가 조선업종 살라 한다면 저는 이제 HSD 엔진을 제가 사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4,600원이었는데 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안 둔다고 그랬으니까 산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다는 저는 HS 엔진을 좀 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엔진 수도 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엔진 사업이 먼저 좋아지는 거니까 수주 잔고가 예사가 1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조 원대였거든요. 지금 잠깐 좀,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2조 3천억이네요.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어요. 근데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주 잔고가 플러스 현재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1년 매출액 대비 뭐 몇 년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느냐. 그럼 대충 나오죠. 올해 매출액이 7,800억이거든요. 그럼 2조 4천억이면, 2조 3천억이면
거의 3년치 수주잔고를 깔고 있잖아요. 다른 여타 조선주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반영되는 내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656억 나온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저도 관심 가했던 자체가 2022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이때. 초기에. 근데 바로 적자 전환 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사가 이제 실적 자체는 지금 보면 3분기 때 흑자 전환 했지 않습니까? 5억.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65억 흑자 전환이면 이제는 이 회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종목 간신히 볼 때는 내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올해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정말로 영업이익이 60억, 50억, 60억 정도 흑자 전환했다. 그럼 이 종목은 내년도 또 본격적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조선업종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HS 엔진을 저는 좀 권해주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종목들이 20% 갈 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 종목 중에 턴화가 전개된다면 충분히 14,000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삼성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흑자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PER이 15배, 16배입니다. 예, 내무전도에서. 근데 이 종목은 2024년도 기준에서 7배까지 떨어지잖아요. 충분히 중소형 종목이고, 예,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저는 조선업방 자체는 좀 당분간 시장 자체가 업종 자체는 턴 어라운드이지만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감안해가지고 등락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당분간 이 종목도 등락입니다. 충분히 내년도까지 기다려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이 올해 9월 달에 9,400원대까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중장기적으로 아마 우상을 좀 할 것 같아요. 차트도 저점에서 꾸준히 좀 위 상향하고 있는 쪽에 저점 이탈하지 않은 상태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죠. 10%인데 네. 현재 가격 때 약간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낮은 가격인데 다만 주가가 좀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뭐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내년 아마 내년도 아마 2월달, 3월달 정도 가야지 뭐 9,000원대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려운 국면이 지났다. 3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4분기 때 만약에 50원, 60원만 나온다 한다면 내년도 이 실적이 발표된 시점, 결산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 자체가 2월달 정도 좀 될 거니까 2월달 이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최근에 고점이 9,400원 정도 시장에 턴과 진행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9,400원 이상 돌파를 하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보유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는 실적 좀 확인하고 좀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긴 흐름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SD 엔진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9,400원, 9,500원까지도 강한 상승을 또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충분한 수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따라 종목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헝그리 복서님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수익 내서 집 바꾸자님께서는 운영형님이 팔라고 하면 팔아야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운영형님 이야기 잘 참고를 하시면 이 시장들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저희 3강 MNT 한번 살펴볼게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25,9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지금 손실을 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2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의 흐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좋은 회사인데 너무 높게 사셨죠. 25,900원에 샀다.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풍력 쪽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CS윈드와 더불어서 3강 MNT 두 종목밖에 살 게 없습니다.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네.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최근에 이제 정책이 약간 수정 전략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특히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태양광은 좀 비중이 좀 줄었고요.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에서 태양광은 줄었고 풍력 쪽은 늘어났습니다. 풍력 쪽은 늘어나서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풍력 관련 종목들이 뭐 최근에 CS윈드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계약건도 해외에서 있었지만은 상당히 풍력주들이 괜찮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실제 괜찮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실적주로 좀 가는 거고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간다면 태양광보다는 현재 풍력시장 자기 정부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태양광보다는 풍력시장 위주로 해서 좀 확대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삼강 M&T다. 왜냐하면 CS 인도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거든요. 네. 삼강 M&T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쪽의 부유식 해상 풍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니까 부유식 해상 풍력 쪽에 가장 기술력이 앞선 회사가 삼강 M&T거든요. 벌써 삼강 M&T는 조선 기자재 회사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인데 풍력 시장 쪽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쪽으로 진출을 좀 하면서 이쪽에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상 풍력 쪽에서 본격적인 아직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쪽인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동해안이라든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풍력 시장에 활성화된다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강 M&T가 좀 될 거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이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조선 기자재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회사는 수주 부분이 없어요. 추진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그렇지만 삼강 M&T는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적 자체가 안 떨어지지만 회사는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이전까지 적자가 나다가 2020년도 290억, 그 다음에 작년도 264억, 올해 지금 800억 이상을 하는데 회사가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 이유 자체가 3분기 실적 자체가 219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약간 좀 못 미쳤어요. 근데 약간 일회성제가 그 비용이 약간 좀 반영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시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 회사 주가가 밸류가 조금 높다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올해 단기 순이익 480억, 내년도 700억인데 내년도 이제 성장한 회사니까 내년도 실적 가지고 전망을 해보면 PER이 지금 17배 되는 수준인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1조 2천억이면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다 제가 말했다시피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비싸게 샀다. 이게 그러면 몇 배를 평가를 해야 되냐? 일단은 풍력회사 현재 시장 여건을 물론 이제 성장성이니까 과거에 CS 인도 같은 경우 성장장이 좋을 때 PER 4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30배 이상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 여건 그렇죠. 현재 지금 국내 쪽에 뭐 가치주 같은 경우는 4배, 5배 더 수두룩하고 있고 이 종목은 30배 이상이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주당 EPS가 보면 1,300원 올해 보게 되게 되면 1,100원이거든요. 근데 1,300원입니다. 1,300원입니다. 30배 적용하게 되면 39,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내년도 실적이니까 내년도 가게 되면 시장이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3만 4,5천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지금 올해 주당 EPS가 1,100원이니까 20배 적용하게 되면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20배잖아요. 그러면 22,0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26,000원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산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 애매해요. 저도 뭐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 쪽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한 19,000원대 매매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한다 그러면 22,000원 이상 사고 싶진 않아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오면 22,000원대 정도 5%니까 약간 좀 10% 정도 늘리셔서 26,000원 물렸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말 만약에 산타레리가 쟁이 된다 한다면 24,000,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3월달 정도 간다 한다면 28,000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34,5,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시적은 우상향하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의 수혜주인데요. 정말 현재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 충분히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하니까요.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황원수님께서 올려주신 SPG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8,1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자, 로봇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SPG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에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SPG는 로봇 관련의 핵심이 감속기거든요. 감속기가 아마 그 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장한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실적 수치가 나온 종목은. 근데 SPG는 그렇게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입니다. 연간 2, 3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고, 저도 그래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저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로봇 관련 종목 좀 보고 있는 쪽인데, 가격대가 조금 이 종목도 애매하죠. 그래서 다만 실적이 따라주니까 주가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결국은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일단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CES 2023이 내년도 1월 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항상 로봇 관련 제품이 자율주행과 함께 가장 또 시장의 이슈거든요. 받고, 그리고 네. 로봇 관련 종목 여전히 삼성그룹 쪽에서 적극적으로 TF까지 구성이 좀 되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지금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정책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기업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매출액 2천억짜리 회사의 로봇 기업을 한 10개 정도인가요? 육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전혀 없어요. 예, 2천억 넘어가는 회사들은 그렇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SPG는 이제 감속기와 관련된 로봇 관련 쪽이 전체적인 매출이 어찌 모르지만 매출액은 지금 4천억이 넘습니다. 4천억이 근데 아마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다시피 근데 예산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점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2019년에 매출액이 3천억대, 그 다음에 2020년 3,500억, 작년도에 4,100억, 올해 4,400억, 내년도 4,900억, 영업이익도 181억, 235억, 278억, 350억, 383억. 그런 종목은 전혀 경기와 무관하게, 또 로봇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은 성장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우상향을 할 겁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이제 PR이 지금 16, 17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뭐 비싼 주식은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 여건상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죠. 이런 종목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주가 좀 떨어질 때, 뭐 시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뭐 시장이 안 좋아 잠깐 주가 빠진다든가 그럴 때 늘리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비중 축소를 하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인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아마 1월 달에 그래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CES 2023에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약간 그래도 시장보다 훨씬 아웃퍼폼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종목은 직전 고점인 22,000원까지 가서 간 주식인데 21,000원대까지 내년도 1월 달까지 노려봐도 좀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비중이 10% 정도 좀 되네요. 만약에 주가 17,000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내년 1월 달에 21,0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 충분하고요. 실적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CES에 대한 종목이 모멘텀도 좀 기다려볼 수 있겠죠. 수익 챙겨가면서 비중 조절을 잘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21,000원까지 또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헝그리 복선님, 일진홀딩스 볼까요? 막종할까요? 일진홀딩스. 알겠습니다. 일진홀딩스는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잠시 후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운영형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12월장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2월에도 정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걸 살펴볼까요? 예, 오늘 뭐 12월 1일이니까 네. 일단은 12월 달 남은 한 달 유정의 미를 라스트 찬스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12월 달 시장을 볼 때 우려도 있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또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희망도 좀 가져볼 수 있는 악재들이 많이 반영됐으니까 네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12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보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 시간은 저는 연말 산타 레일을 기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 2,600까지 이상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증권사에서 또 12월 달 시장 지수 전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함께 네. 근데 1,600까지 갈 수 있을지. 증권사에 아마 지수 전망을 보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슈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일단은 12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일단은 크게 이제 12월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앞으로 이슈 자체는 이제 12월 13일에 있을 미국의 CPI 발표가 좀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일단은 CPI가 지난 이제 10월 달 CPI가 11월 10일 날 발표될 때 7.7로 나오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 지표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정점을 좀 찍었다는 쪽으로 인식이 좀 돼 있죠. 실질적으로 현재 결국 이제 12월 13일 날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의 전망치로 봐서는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주거비 하락 부분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거비가 나중에 떨어져서 주거비가 CPI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한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11월 달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제 파월 의장도 그런 주거비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내년도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런 전망을 했거든요.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다만 시장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컨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7.7인데 네. 물가는 방향성 자체는 문제지만 현재 미국의 CPI가 6월 달인가요? 9.1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점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발표된 유럽의 CPI 지표 자체도 10%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10%. 10 아마 3, 4 정도 된 건데 10정을 영으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가는 어느 안정화 단계에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속도의 문제이기만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FMC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CPI 맞아요. 발표되고 난 다음 날 있어요. 네. 다음 날 있기 때문에 연준 이제 이걸 보겠죠. CPI 지표를 보고. 근데 FMCS 쪽에서는 이번에 FMC의 관건 자체는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만약 CPI가 높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마지막 FMC 쪽에서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쪽입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한 76% 정도거든요. 파월 의장 발언 이전에는 6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왜냐면 이번 주에 일부 연준 위원들 외파적인 발언이 있어가지고 네. 다시 그래서 76% 정도까지 올라섰어요. 그래서 거의 금리 인상은 50bp 쪽에서 할 거니까 시장에 영향 미치는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FMC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향후에 이제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갈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종 금리 자체가 파월 의장이 시장에 9월 달에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4.6이었거든요. 9월 달에. 그러니까 4.6보다 높다는 것 자체는 5.0이라든가 5.25 일부에서 현재 시장 컨센 자체는 5.0이거든요. 네. 5.0은 다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5.25라든가 5.5 정도라든가 더 암시하는 얘기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건데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파월 의장이 엊그제 불과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2주 있다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CPI 발표와 바로 있을 FMC 회의 결과 자체는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뭐 중립 이상,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면 경계가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말 연초예요.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1월 달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31조 3,814억 달러인데 현재 여유가 470억 달러밖에 없어요.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2011년도에 오바마 정부 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그다음에 S&P 주가가 5% 폭락했어요.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예,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네. 안 되면 일부 이제 보니까 무디스에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30% 정도 폭락할 거다. 그런 전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뭐 힘겨루기가 전개되겠지만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으로 본다 한다면 디폴트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걸 할 거다. 그 전망이니까. 근데 연말이 아니고 내년도 연초에 나올 수가 있는데 연말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융투자 과세 부분 자체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게 이제 지금 큰 손들이 지금 연말에 앞두고 해결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좀 나올지.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심하지 않습니까? 유예를 할 건지, 현재 2년 유예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규모 자체를 완화하자. 100억 이상으로 유예하자. 현재 그렇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 10억 원에서 이 정도 유예하는 쪽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9일 날 그 국회에서 아마 또 타결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만약 9일 날 이게
위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네. 예.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떠냐? 큰 손들이 일부 자금 지금 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안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예년에 따지면 큰 손들이 10월 달, 11월 달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워낙 개인 투자가도 자금 이익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3조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조 5천억이 빠져나갔어요. 11월 달에. 예. 근데 현재 보니까 현재까지 제가 봤더니 네. 11월 달에서만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거의 한 6조 원 정도가 매도했더라고요. 매도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없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 영향을 받거든요. 코스닥 시장 거의 똔똔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 쪽에 일부 큰 손들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과거 대비 제한적일 것 같다면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예,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말에는 9월 이제 선물세 동시 만기 이후부터 특히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2월 배당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9일이거든요. 28일 배당 낙됩니다. 그때까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입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차익을 겨냥한 선물 매도보다는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배당 차익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매수 차익거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 차익가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 현재 지금 보니까 11월 달 이후에만 매수 차익가가 3조 5천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약간 좀 매도가 좀 나왔지만 계속 매수 차익까지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니까 11월 달 5조 7천억 정도 유입이 좀 됐고, 5조 좀 있고, 배당 날짜까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대형주의 주가의 상대적 강세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매수가 들어오면 내년도 1월 달은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배당 날 이후에. 그래서 항상 12월 달은 상대로 대형주가 강세고 1월 달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던 자체가 매수가 들어왔던 자체가 1월 달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월 달은 또 대형주가 약세입니다. 어김없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이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리고 좀 백신 접종률을 좀 올리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쉽게 지금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쪽인데 명분상으로 일단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제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근거를 좀 확보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워낙 지금 뭐 백지 시위가 좀 심하게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난처하거든요. IMF 네. 총재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수정을 해라. 근데 그래서 좀 압박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좀 서서히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연말 안에 완화가 된다 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악재는 뭐 반영될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된다 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게 아마 연말 랠리에 또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인 연말 랠리를 좀 예상을 좀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할 건데, 근데 증권사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 증권사 지수 전망치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 나왔던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일부 증권사들이 12월 달 지수 전망을 해놨는데 제일 높은 게 그렇죠. 2590. 2590포인트 제일 높은 게 KB증권이네요. 네. 이런 전망은 누구나 다 하죠. 2280 저점, 2500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지수 전망을 할 때 개인적으로 12월 달 전망 2430 저점. 저는 이제 2620, 30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평균적으로 맨 아래 보게 되게 되면 저점이 2308포인트. 고점이 2538이니까 이러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2500포인트 찍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참고로 증권사 지수 전망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참고만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 12월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흐름에 맞춰서 지수의 흐름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12월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10시까지 함께하는 거 아니고 10시에도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